얼마 전 10대 청소년들이 사냥하자고 작당한 후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유괴하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의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 엄마는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지기 바란다면서 인터넷으로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애타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은 점차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애절한 목소리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나 화병이 원인됐다는 것이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냄비 근성이 문제다. 한국인 상당수가 화병에 시달린다. 심지어 화병은 한국 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한 종류로까지 분류되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라고 하는데요. 이 DSM에도 올랐습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냄비 근성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람을 잘 잊는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그때만 넘기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실제 우리 언론도 검찰에 끌려가는 재벌 총수는 열심히 보도하지만 결국 그 재벌에게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되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 출감했는지, 아직 감옥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냥 침묵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한국인의 화병은 고질적으로 축적된 충격에 대한 집단 기억이며 이는 대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기 때문에 집단 트라우마로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쌓이고 쌓인 것이 한이고, 한은 우리 전통 예술의 테마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냄비 근성과 화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냄비 근성과 화병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독재 같은 고난의 현대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트라우마가 반복되고 중첩돼 집단의 트라우마로 굳혀졌고 그 결과가 바로 냄비 근성이고 동시에 화병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냄비 근성과 화병, 얼핏 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 뿌리는 같고 아울러 한국인의 냄비 근성과 한국 문화의 한이 결국 뿌리는 같다는 이야기. 결국 역사에서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결되지도 또한 들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냄비 근성과 한의 문화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단적 충격에 의한 집단의 트라우마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합니다. 바로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피해자 가족이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증언이 매체를 통해서 그대로 외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야기하도록 배려하고, 만약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울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려는 노력이 개인적 배려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성공 스토리는 마냥 즐겁습니다. 요즘 고통 자체를 기피하는 우리 문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100년은 몽땅 고통의 역사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한석헌 선생이란 분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나 그 같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또한 들려주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집니다. 세월호 피해자의 강요된 침묵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고 어쩜 그 같은 문화의 축적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끼워주지 않는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많이 보편화됐지만 아직도 사회가 상처 입은 사람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여전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도 물론이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 역시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회를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같이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었고 어느새 그 상처가 일종의 집단 정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의 분노는 그래도 나온 편입니다. 소셜 미디어란 게 있어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은 그런대로 널리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 또 그와 같은 일들은 당신은 물론이고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되어 오랫동안 광주 시민만이 고스란히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가 엄청났고 그러한 광주 시민의 집단 트라우마를 상당 기간 동안 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집단 정서로 나중에는 적대적인 집단 정서로 인식해서 광주 시민을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광주 시민의 집단 트라우마는 깊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세월호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만해라, 그만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할지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같은 피해가 꼭 다른 사람의 일만 아니고 자신에게도 들어닥칠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같은 실용적 판단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사회 전체가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충격과 체념에 개인적 아픔은 결국 사회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 사회는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몸부림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변화의 동력이 소진되고 만다는 것, 또한 체념을 강요하고 무기력감을 쌓아가는 사회도 문제지만 충격을 계속해서 거르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틀어막으려는 음모가 계속된다면 이 역시 우리 사회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시민운동이나 세월호 같은 그야말로 역사적 비극 외에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당하는 집단적 고통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로컴의 마이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남이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생각하자. 함께 변화를 만들도록. 그럼 한해 문화도 냄비 근성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회 발전이고 미래가 있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